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전남대학교 윤종우입니다. 저는 이제 전남대학교 화학공학부에 거기서 이제 근무하고 있고요. 저희 전기화학 에너지 소재 실험실을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이 강연을 준비해 주신 강길사 교수님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오전에 또 고명환 교수님, 나창환 교수님 굉장히 강연을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오늘 제 톡은 이제 우리 이제 사업이 탄소 나노 소재에 관련된 부분인데 직접적인 적용보다는 저희는 이제 탄소 나노 소재를 연료전지에 전극에 어떻게 응용을 하고 첨가점도 응용을 하고 성능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되어질 것이며, 사실 오늘 톡에서는 아직까지 그 결과가까지 나오지 않아가지고 대부분의 이야기는 연료전지에 대해서 연료전지와 전극 촉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사실 우리 학생들이 에너지 관련된 수업을 한 번이라도 받았다면은 한 번쯤은 봤을 법한 화면일 것 같습니다. 우리 2005년도에 들어가신 스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앞으로 50년간 가장 우리가 직면해야 될 도전 과제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에너지가 가장 큰 도전 과제가 될 것이고, 그 밑에 이제 물이라든지 식량이라든지 환경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죠. 근데 이제 에너지라는 게 나머지 부분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 부분이 에너지일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인구 증가하고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겠죠. 이게 에너지 쓴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서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지금 오늘 기준 보니까 한 78억 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에너지를 우리가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뭐가 문제냐? CO2 배출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겠죠, 이게. 그래서 이 예전부터 우리가 CO2 양하고 지구의 온도를 비교해 보니까 CO2 양과 지구 온도가 거의 직접적인 비례에 있더라. 자, 그리고 이 산업혁명 이후로 지구의 온도와 CO2의 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더라 라는 거고, 이래서 2015년도에 국제 기후협약 파리에서 이랬었죠. 이게 정식으로 UN 기구로 출범하게 됐었고요. 그때 이제 1.5라는 게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1.5라는 것은 1.5도씨, 지구의 온도를 1.5도씨 이하로 낮추자. 그 상승 비율을 1.5 이하로 만들자. 지구의 온도가 2도씨 이상이 되면은 지구가 이 자정적으로 온도를 유지시킬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다. 해서 1.5라는 그 지표를 세우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지금. 그리고 많은 기업의 CO2 감축을 위한 그런 인센티브를 많이 제공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최근에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한 회사가 있다면은 자동차 회사 테슬라 아시죠? 테슬라가 작년 이제 출하된 판매량을 보면은 한 50만 대 전 세계적으로 팔았습니다. 근데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세계 판매량 1인데 한 900만 대 팔았나요? 근데 이 시가총액, 회사 총액을 보게 되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600조 원이 좀 넘을 것 같고, 이 토요타가 300조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테슬라는 그만큼 실체가 그만큼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CO2를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크게 가치가 형성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테슬라가 차를 한 대를 팔 때마다 계속 소대가 납니다. 사실 작년에 보면은 작년에 8천억 흑자를 봤다라고 하는데 흑자의 대부분이 아마 탄소 배출권에서 1조 몇천억 이렇게 팔아서 그거를 얻고
한 대를 팔 때마다 계속해서 테슬라는 적자입니다, 이게. 그러나 이 CO2 그 탄소 배출권을 팔음으로써 얘들이 흑자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실제로 테슬라 가지고 있는 실제 가치에 비하면은 사실상 터무니없는 그러한 시장 가치 형성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CO2 배출이 굉장히 우리 이 세계에 영향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그러한 시장 가치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CO2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단편적인 예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2005년도 보니까 0.74도씨 정도 상승했는데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1.1도씩 상승했더라고요.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북극곰, 굉장히 유명한 북극곰이죠, 이게. 아마도 인터넷에서 뭐 북극 혹은 에너지 혹은 환경 치면은 이 사진이 항상 나와 있을 정도로 유명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알라스카에 뭐 빙하가 녹는다든지, 뭐 킬리만자로 산에 만년설이 감싸졌는지, 뭐 이러한 굉장히 환경적인 영향이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우리나라 기후가 아열대 기후로 바뀐다는 그러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강수량이 증가하고, 그리고 한반도의 생물지도가 변화할 것이다. 즉 말해서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한 그런 가지고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얘가 2도가 올라가면은 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거를 최대한으로 늦게 억제, 그리고 자, 이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자, 이 2030 에너지 신산업 정책 보게 되면은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아마 초창기에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때의 목표가 2030년까지 20%. 그전에는 이제 여기는 이제 박근혜 정부 때 그 기준치였고, 그래서 20%를 목표로 지금 해서 꾸준히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현재는 2016년도에 이제 이 발전량에서 신재생 발전의 비중이 4.8%였는데 2020년 기준으로 한 13%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굉장히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굉장히 신재생 발전에 대한 이런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대부분이 다 태양광입니다. 태양광이 대부분을 이루고 한 60% 정도 태양광이고, 나머지 대부분이 풍력, 그리고 연료전지, 기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게. 하지만 아직도 이게 전 세계에 비해서 굉장히 미비한, 우리 OECD 국가에 비해서 미비한 수준에 있다는 거, 그리고 계속해서 이거를 우리가 점차적으로 늘려나간다는 거,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실험실이 이제 연료전지를 시작을 했고, 연료전지도 태양광 발전에 비해서 사실 태양광 발전은 어느 정도 이제 세츄레이트 됐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생각하고 있고, 또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죠, 지금.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발전에서.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연료전지는 사용되고 있는 게 연료전지 뭐 자동차든지 거의 뭐 이제 시작 단계에 있는 것 같고, 연료전지 분산형 발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시범 사업이라든지 이 정도에서 아직까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많은 연구 분야가 아마 진행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료전지를 잠깐 봐봅시다. 그래서 연료전지 개요는, 연료전지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뭐 배출 매연이 없다는 거죠, 이게. 제로 에미션. 수소하고 산소와 반응해서 물하고 전기가 나오는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깨끗한 그러한 이 발전이라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새로운 에너지 소스를 우리가 사용한다는 거. 기존에 이제 에너지 소스라면은 대부분 이제 석유나 석탄에서 하이드로카본 퓨얼에서 이게 우리가 에너지를 얻었다면은 이제는 뭐 수소라든지 여기 있는 메탄, 하이드로카본 연료 마찬가지, 뭐 카본, CO라든지 CO2, 뭐 메탄, 알코올 등, 바이오가스 등 이런 거 여러 가지 소스로부터 우리가 다양하게
에너지 소스를 다양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출력 같은 경우에도 효율이나 출력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이 디젤이라든지 가솔린이라든지 뭐 스팀, 뭐 터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딱딱 있습니다. 이게 가솔린 뭐 엔진 가지고 대형 발전을 일으킨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뭐 대형 발전을 가지고 뭐 소형 뭐 자동차를 돌리겠다? 힘든 일이에요, 이게. 하지만 연료전지는 이 모든 게 다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연료전지도 어떤 타입의 연료전지에 따라서 나뉘겠죠, 이게. 마찬가지로 또 효율도 굉장히 다른 타 기관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능한 이유가 이렇게 모듈레이션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연료전지 셀 하나를 사용을 할 거냐, 혹은 셀을 10개를 사용할 거냐, 셀 100개를 사용할 거냐, 뭐 1000개를 사용할 거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이렇게 정해진다는 거죠. 자, 이 중에서 여러 가지 연료전지가 있지만은 이제 우리 실험실에서는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라는 분야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료전지를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가 어떤 연료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는 일반 다른 우리가 고분자 연료전지라고 불리는 다른 연료전지 비해서 고온에서 작동을 하고, 우리가 이용하는 이온도 프로톤이 아니라 산소 이온을 이용합니다. 이게. 그래서 산소 이온을 이용해서 공기국에서는 산소가 공기에서 추출한 산소가 이용이 되고, 연료국에서는 수소 혹은 뭐 하이드로카본 이런 연료가 이제 연료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산소가 전해질을 타고 산소 이온으로 가서 여기 있는 수소와 만나서 물이 만들어지는 원리.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는 이거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이게 반대 개념이죠. 이거랑 수소가 여기 들어가서 수소 프로톤 이온이 건너가서 산소와 만나서 물이 만들어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고체 산화물은 반대 개념이고, 일반적으로 캐소드는 LSM이라는 여기 있는 란타늄, 스트론튬, 망간, 옥사이드라는 페로스카이트 구조의 물질을 사용을 하고, 일렉트로라이트는 굉장히 우리 센서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산소 측정 센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YSG, 이트리아, 스테빌라이즈, 질코니아를 사용을 합니다. 자, 여러 개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결국에는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이 만들어지는 이런 반응을 가지고 있죠. 이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일단 작동 온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 일반적으로 뭐 750도, 850도 이 정도에서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작동 온도는 어떤 전해질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작동 온도가 바뀌게 될 것이고, 퓨얼 플렉시빌리티, 어떤 우리가 퓨어를 효율적으로 어떤 다양한 연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좀 전에도 얘기했죠. 이게 주로 이제 수소, 그리고 내추럴 가스, LPG 뭐 이 정도가 가장 대표적인 뭐 연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온도가 높다 보니까 이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굉장히 낮아져서, 반응의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굉장히 낮아져서 우리가 귀금속이 아닌 니켈, 촉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이 전기화학 효율을 보게 되면은 한 50% 정도, 우리가 뭐 디젤이라든지 뭐 다른 스팀 터빈이라든지 이런 게 한 40%, 30%, 40% 하면은 얘는 50% 정도, 그리고 열 효율까지 치게 되면은 한 80%, 9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굉장히 효율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효율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내추럴 가스를 우리가 인터널 리포밍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연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죠. 사실 수소라는 게 우리가 얻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게 굉장히 비싼 물질이고, 수소라는 거를 이 물에서 우리가 얻으면 굉장히 좋겠는데, 물에서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만큼의 전기 에너지가 필요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대부분의 수소는 아마도 80-90% 이상의 수소는 우리가 메탄에서 얻습니다. 메탄의 스팀 리포밍을 통해서 우리 메탄의 수소를 떼어내가지고 그걸 이제 수소를 이용해서 쓰는 게 아직까지는 가장 저렴하고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수소를 어디서 가져와서 쓰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메탄을 집어넣어도 얘가 여기서 수소가 만들어져서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서 반응을 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여기 인터널 리폼이라는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SOFC 응용 분야를 한번 보게 되면은 여기 있는 이 빨간색 이 부분이 지금 응용 분야고 1kW부터 한 10MW 정도 뭐 그 이상까지 SOFC의 적용 분야가 될 것이고 이 PEMFC 폴리머 일렉트라이트 멤브레인 퓨얼셀 고분자 전해질 저기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얘보다는 용량이 좀 작죠. 이게 출력이 작은 부분. 그리고 MCFC 같은 경우에는 몰튼 카보나이트 퓨얼셀에서 용융 탄산염 퓨얼셀.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이 대용량으로 사용이 됩니다. 앞에 있는 이 PEMFC 이 부분이 사실상 굉장히 애매한 부분입니다. 사실. 예전부터 이 퓨얼셀은 이치전지하고 굉장히 경쟁을 해왔습니다. 이게. 그래서 아마 20년 전쯤에 여기 있는 휴대전화라든지 여기 있는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퓨얼셀은 아마도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DMFC라고 다이렉트 메탄올 퓨얼셀 이라는 퓨얼셀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그리고 그때 상용화를 시작했죠. 이게. 일본에서 그들의 기술을 가지고 도시바라든지 산요, 히타치 이런 데서 이런 제품을 만들어서 상용화를 했습니다. 이게. 하지만은 뭐에? 이치전지에 밀렸죠 이게. 그래서 지금은 그때 당시 보면은 메탄올을 이제 연료로 들어오고 가가지고 그걸 실제로 노트북에다 사용하는 뭐 그런 아이디어도 나오고 굉장히 그게 미래에 활성화가 될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치전지가 그 폴리머 리튬이온 이치전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소형은 그쪽에 완전히 다 점령을 해버렸죠 이게. 그래서 아마도 지금 그 관련된 산업은 이제 거의 뭐 없을 겁니다. 이쪽은. 이쪽은 아마도 대부분 이제 2차 전지가 점령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더 대형 2차 전지로 어떤 뭐랄까 이 뭐 발전 아니니까 그거는 대용량을 만든다. 사실 또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그래서 여기 있는 퓨얼셀은 이 소형보다는 여기 있는 대형 쪽으로 굉장히 적합하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하고 수소차 두 개가 사실 경쟁을 하고 있는 경쟁을 하고 있다 해도 틀린 말 아닐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기차는 소형화 쪽으로 해서 소형차는 다 전기차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대형 버스라든지 트럭이라든지 혹은 더 큰 선박이라든지 잠수함 이런 거는 전부 다 이제 대용량 연료전지로 하는 추세가 되겠죠 이게. 그래서 각각의 예전에는 이걸 전기차와 수소차를 전기차는 수소차를 가기 위한 하나의 어떤 과도기적인 중간 단계다라고 했는데 현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전기차는 전기차만의 가야 할 분야가 있고 수소차는 수소차만의 가야 할 분야가 있다. 대부분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여기 있는 이 부분 SOFC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5kW 이 정도 해가지고 굉장히 이 분산형 주어형 분산연에 굉장히 적합하다는 그러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수백 메가와트급의 어떤 발전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죠. 자, 고온의 연료전지가 굉장히 장점이라고 했는데 그럼 왜 어떤 게 장점이냐? 온도도 굉장히 높고 PEMFC 같은 경우에는 상온에서 작동을 하고 우리가 전기차에 수소차에 들어가는 모든 이런 연료전지는 다 PEMFC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상온에서 작동을 해야만이 얘가 시동을 켰다 껐다 하기가 굉장히 빠른 시간 할 수 있겠죠. 이게 고온으로 하다 보면은 굉장히 긴 시간이 스타트할 때 긴 시간이 필요하니까 다 이게 PEMFC로 다 하고 있는데 왜 여기 있는 SOFC가 그러면 장점이냐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이 수소를 만드는데 리퀴드 퓨얼이나 내추럴 가스 여기에서 이제 탄화수연료에서 계지를 통해서 얘들을 이제 수소를 만들죠 이게. 그래서 계지를 하기 전에 설퍼를 이제 리무버를 해야 되겠고 설퍼를 리무버한 상태에서 우리가 SOFC나 MCFC 고온형은 내부 계질이 가능해서 바로 다른 어떤 그런 이 장치 없이 바로 우리가 연료를 사용할 수가 있는 부분일 것이고
온도가 좀 내려가다 보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이 니켈 촉매를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 밑으로 내려보면은 이제 활성 에너지가 굉장히 이제 높아지겠죠. 이게 온도가 낮아지니까 활성 에너지가. 그래서 아마 이제 금속 촉매를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이 고순도의 수소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PMFC 같은 경우에는 CO를 거의 제거를 해야 되고 ppm 단위로 제거를 해야만이 쓸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이렇게 쭉 내려갈수록 굉장히 많은 어떤 프로세스가 필요하겠죠 이게. 그래서 굉장히 연료에 대한 어떤 그런 이 비용이 굉장히 많이 증가한다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뭐 SOFC에 갖출 수 있는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MCFC도 사실 굉장히 얼마 전까지는 굉장히 많이 사용했었는데 MCFC가 몰튼 카보네이트 이 전해질 액체입니다. 이게 공원에서 액체여가지고 계속해서 이베포레이션이 일어납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장시간 사용했을 때 이베포레이션이 일어나면은 이 셀 자체가 수축이 일어나죠. 이게 수축이 일어나면서 얘들이 이제 어떤 딜레미네이션이라든지 공간이 생기게 되고 그 의해서 이제 사고로 연결되는 그러한 뭐 단점이 있죠. 이게 뭐 인산형 연료전지 PAFC 같은 경우에는 산이기 때문에 부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 부분이 뭐 문제가 되는 것 같고 PAFC는 아마도 기술적으로 굉장히 거의 완성도가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시내에서 보고 있는 뭐 그러니까 이 수소 연료전지 차 전부 다 PFC가 들어갑니다. 지금 SFC는 아직까지 연구 개발 단계에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아직까지 연구 개발 단계에 있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FC가 문제점. 다른 연료전지는 다 상용화 다 이루어졌는데 마지막으로 남은 게 SFC고 그 문제점이 니켈의 촉매에 대한 탄소 침적 그리고 자 황피드 현상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해결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이게 SOFC를 수소 연료만 쓴다면 사실 SOFC의 장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SOFC는 메탄이라든지 하이드로카본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얘들이 장점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천연가스라든지 하이드로카본 퓨어를 쓰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가장 문제가 여기 있는 탄소 침적 가장 문제가 되겠죠. 이게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자, 이 부분이 지금 이 니켈 YSG 연료극 가장 상용화된 연료극입니다. 이게 상용화 연료극에 대한 성능을 봤더니 우리가 한 600시간 이내에 성능이 다 없어집니다. 그 이유는 탄소 침적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 그 도시가스 우리가 쓰다 보면은 황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죠. 도시가스에. 그거에 의해서 피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니켈 YSG의 성능을 보게 되면 황을 집어넣었더니 그대로 성능 감소가 일어나죠. 이게 뒤에 있는 이 부분은 우리 실험실에서 개발한 다른 대체 연료구에 대한 실험감. 그래서 뭐 실험이 잘 되어서 잘 해보게 됐다. 혹은 성능 감소가 없었다.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있는 장시간 니켈 소격 문제가 발생이 한다는 것. 이런 것들 문제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하나의 예시입니다. 이게 바이오 연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많이 이렇게 바이오 연료에 대한 그런 뭐 이런 분야가 활성화 안 돼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마을마다 이게 바이오 연료를 저장해서 어떤 탭이라든지 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아서 바이오 가스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연료전지에 연료를 사용하는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갖춰져 있고 우리나라도 아마 머지않아 그런 게 일상 보편화 되지 않을까 뭐 싶습니다. 이게 바이오 연료를 보게 되면은 바이오 연료의 성분입니다. 이게 메탄이 40에서 70%, CO2가 30에서 50%, 그리고 여기 있는 임퓨리티들, 임퓨리티 중에서도 H2S가 2000ppm 뭐 이 정도 들어있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기존의 바이오 연료를 직접 우리가 이 니켈 YSG 연료국에 사용하면은 여기에서 메탄에 대한 탄소 침적 그리고 여기 있는 H2S에 대한 황피도 이런 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죠. 이게
굉장히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러한 바이오 연료를 이용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보면은 첫 번째 필요한 게 설퍼를 제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자 퓨얼셀에 대한 연료를 쓰기 위해서 리포밍을 하기 위해서는 스팀을 넣어줘야 된다는 거. 두 개 굉장히 큰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스팀 같은 경우에 사실 스팀 물은 기화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스팀 만들기가 굉장히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손실이 굉장히 크죠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여기에 있는 이 설퍼에 대한 내성이 강한 촉매를 만들어내면은 설퍼를 기존에는 10ppm 밑으로만 우리가 해야 됐다는 것을 100ppm까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은 설퍼에 대한 이러한 장치를 축소시킬 수가 있겠죠 이게. 첫 번째 이 부분이고, 두 번째는 기존에 이제 스테리포밍을 다 일반적으로 다 사용합니다 이게. 하지만은 우리가 드라이 리포밍, 우리가 스팀 리포밍은 CH4하고 H2O가 반응해서 CO하고 H2가 만들어지는 반응이라면은 여기 있는 드라이 리포밍은 CH4하고 이산화탄소가 반응해서 여기 있는 CO하고 H2가 만들어지는 반응입니다. 여기 있는 이산화탄소는 자체가 기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화열이나 이런 게 없죠 이게. 바로 직접 우리가 여기다 넣어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이게. 그래서 여기 있는 첫 번째 이 부분, 두 번째 이 부분,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연료극을 개발하자 라는 취지에서 우리가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은 결국에는 다 해결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아직까지도. 그래서 아마도 여기다 이제 트라이 하는 어떤 관점에서 어떤 탄소 복합 소재를 넣어서 우리가 한번 트라이를 해보자 했더니 정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고, 아직까지는 굉장히 초기 단계에 있지만은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할 가치가 있다라는 거. 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있었을 때게 그때 직접 이제 탄천 퓨얼셀 플랜트를 방문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걸 조사한 부분입니다. 해서 보니까 여기 있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 H2X에 대한 이 ppm 농도를 보니까 이거 하루마다 계속해서 바뀝니다 이게. 어쩔 때는 뭐 800ppm, 900ppm 올라갔다가 어쩔 때는 또 굉장히 떨어졌다가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러한 이 딥셉 설퍼라이저가 굉장히 바이오퓨얼에서는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 설퍼가 들어가면은 연료전지는 그냥 다 촉매가 다 망가집니다 이게.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줄여보자라는 거. 그냥 예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연료극을 개발하는데 대체 연료극이 가져야 할 그러한 조건들이 뭐냐 했을 때게, 자 카페가 굉장히 빠졌네 이게. 자, 조건들은 이제 잠시만요. 굉장히 빠졌네 이게. 굉장히 이제 화학적으로도 열적으로도 안정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컨덕티비티가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 전극이니까 좀. 그리고 자 촉매적으로 굉장히 활성이 좋아한다는 거. 그리고 고온에서 작동하니까 열적인 팽창성이 굉장히 안정화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제작이 쉬워진다는 거. 그리고 코스트가 낮아야 한다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조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연료극에 대한 어떤 트렌드를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전부 다 이제 메탈 베이스 에너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니켈 웨스트 해체해서 메탈 베이스, 세리아에다가 카파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보고, 그리고 니켈 세리아, 니켈 카파 알로이를 만들어보고, 여러 가지 이런 PT, 니켈 이런 것들을 해봤더니 결국에는 안 된 거죠 이게. 안 됐으니까 이건 아니다 해서 세란 베이스, 페rov스카이트로 넘어왔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있는 이트리아, 도핑아, 스트론튬, 텐토나이트 이거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물질들, 스트론튬, 란타늄,
뭐 크롬, 망간, 옥사이드, 란타늄, 스트론튬, 타이타나이트 이런 것들, 페rov스카이트 관련된 것들 다 해봤더니 이 부분도 사실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은 만족스럽지는 않다는 거.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실험실도 여기에 맞춰가지고 연구를 쭉 해왔고 SYT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죠 이게 SYT 시작은 SYT를 한 이유는 SYT라는 게 스트론튬 타이타늄 옥사이드 베이스입니다. 이게. 이 유전체로 쓰이고 전기 전도도가 아예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여기다가 이티륨을 도핑을 하게 되면은 밑에 있는 반응식 이처럼 여기 있는 자, 전자가 이의 전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자에 의해서 컨덕티비티를 띠게 되고 반도체적인 성격을 띠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SYT라는 물질을 연료국에다 대입해서 뭐 사용을 한 부분이고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굉장히 전도도가 낮기 때문에 사용에는 무리는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저기네요. 이 결과네요, 이게. SYT 에너드하고 니켈 와이어스 에너드하고 성능을 비교했더니 자, 이 부분이 아마도 SYT일 것 같고 여기네요. SYT고 이 부분이 니켈 와이어스죠, 이게. 그래서 SYT보다 니켈 와이어스가 성능이 이 부분 보게 되면은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거의 이 SYT 같은 경우에는 70, 뭐 니클와이스 같은 경우는 뭐 100, 150 이상 나오죠 이게. 하지만은 메탄에서 이 부분은 성능 감소가 최소한 반면에 니클와이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성능 감소가 일어나죠 이게. 그 이유는 탄소 침적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 있는 노랗게 하얗게 밝은 부분이 탄소 나타냅니다. 표면을 이렇게 찍어봤는데 EPM을 찍었는데 탄소가 적게 검출이 되었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니클와이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검출이 되었던 그러한 부분이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SYT 여기에다가 아이언을 한번 B사이트에다 도핑을 해보자. 그래서 전기 전도도뿐 아니라 이온 전도도까지 전자뿐 아니라 이온까지 우리가 전도도를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여기 있는 이 앞에 있는 이 부분은 이의 일렉트론이 나와서 전자 전도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고 밑에 있는 이 부분 여기는 A 사이트고 여기는 B 사이트입니다. 페rov스카이트에. 그래서 여기에 이 원적 가천자가 다른 아이언을 도핑을 했더니 여기 있는 옥시전 베이컨시가 여러 개 생성이 되더라. 이 옥시전 베이컨시를 통해서 옥시전 이온들이 잘 통과하는 그런 이온 전도체가 잘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에 대한 결과이고 아마도 그에 대한 성능적인 결과는 여기일 것 같습니다. 이게 SYT 같은 경우 SYTF 같은 경우에 성능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거기서 이제 거기다가 코팅을 시켜가지고 코팅을 시켰더니 에시스트란 코팅을 시켰더니 굉장히 성능이 굉장히 높아지는 이러한 현상이 있었고 장기 성능을 보면은 위에 있는 이 부분이 지금 SYTF 자, 이 부분이고 밑에 있는 이 부분이 니켈 YSG 굉장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성능을 우리가 성능 개선을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또 다른 것은 이제 아이언 대신에 니켈을 이게 집어넣은 부분이네요. 그래서 니켈도 마찬가지로 전자 전도도하고 이온 전도도를 다 가지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뭐 XRD라든지 뭐 이러한 각종 우리 테스트를 통해서 이 상안정성이라든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한 우리가 이 실험 결과를 보게 되면은 SYT하고 SYTN하고 결과네요. 여기에도 니켈 YSG 세 개를 비교했네요. 이게. 그래서 SYTN 우리가 5 0.055를 넣어가지고 5를 했고 SYT는 여기가 n이 0이니까 SYT입니다. 이게 했더니 둥국 성능이고 둥국 저항이고 둥국 저항은 아크가 작을수록 성능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니켈 YSG가 수소에서는 당연히 좋습니다. 이게. 자, 반면에 메탄에서는 니켈 YSG가 굉장히 커졌죠. 이게. 그 이유는 당연히 탄소 침적 때문에
저항이 굉장히 커졌다는 거. 반면에 SYTN5는 거의 이 변화가 증가가 최소화되었다는 거. 마찬가지로 성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SYTN하고 SYT에다가 우리가 니켈을 위에다가 함침시켜가지고 올려놓은 거. 촉매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은 격자 내에다가 니켈을 집어넣은 상태고, 이 부분은 표면에다가 벌크 니켈을 얹어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물론 이 부분이 사실 촉매적으로는 굉장히 더 활성도 좋고 컨덕티비티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두 부분을 자 비교해 보니까 쌤사진 비교해 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빨간 점이 지금 니켈이고 골고루 분포되는 반면에 이 부분은 굉장히 뭉쳐서 검출이 되죠, 이게. 이 부분은 니켈을 SYT에다 함침시키는 자 그런 경우가 될 것이고, 성능 같은 경우에는 SYTN5에 비해서 니켈 SYT는 굉장히 이 부분이 성능이 좋습니다. 수소에서 좋습니다, 이게. 그 이유는 컨덕티비티라든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벌크 니켈이 있기 때문에. 반면에 메탄 같은 경우에 당연히 자 니켈에 의해서 이 성능 감소가 일어나겠죠, 이게. 카본 코킹이 일어나니까 거기서. 그래서 성능이 얘 같은 경우에는 SYTN5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성능 감소가 없는 반면에 니켈 SYT는 굉장히 성능 감소가 굉장히 컸다라는 거. 그리고 장기성 테스트도 마찬가지. 여기 있는 이 조그마한 점들이 SYTN5는 카본인 반면에 벌크로릭에 뭉텅이로 있는 게 카본 디포지션이라는 거. 굉장히 성능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친 부분이네요, 이게. 자, 그리고 자, 이 리포밍에 대한 실험도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어차피 내부에서 일어나는 게 리포밍이 일어나서 수소가 발생해서 그 수소가 반응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리포밍이 잘 일어나냐에 대한 그러한 결과치가 되겠네요. 첫 번째 이제 스팀 메탄 리포밍, 스팀 리포밍하고 메탄 SRM을 시켰습니다. 1대3 비율로 메탄하고 물하고 비율로 섞어서 했더니 900에서 900도씨에서 밑에 보면 되겠네요. 밑에 보면 전하율이 거의 1죠, 1. 여기 700에서는 0.8, 800에서는 0.9 얼마 되고 900에서는 거의 1 정도.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이론 값에도 스팀 투 카본 레이쇼도 이론 값에 굉장히 근접했다는 거. 두 번째, 드라이 리포밍에 대한 실험도 같이 병행했습니다. 이게. 드라이 리포밍은 자, 이 CH4하고 CO2를 1대1로 집어넣어서 결과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드라이 리포밍 결과 보면은 자, 여기 A 부분이 아마 상용 촉매인 것 같습니다. 이게 상용 촉매고 B와 C가 우리가 개발한 촉매가 되겠죠, 이게. 그래서 전하율은 거의 이제 비슷하다고 보겠지만은 결국에 탄소 침적을 비교해 보니까 TGM으로 이게 TGA로 산소 침적을 찍어봤습니다. 그랬더니 A 같은 경우에는 니켈, 알루미나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감소했죠, 이게. 다시 말해서 탄소가 굉장히 많이 쌓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표면에. 반면에 SYTN 같은 경우는 탄소가 거의 쌓이지 않고 선침적이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뒤로도 우리가 좀 더 SYTN을 좀 더 개선하자라고 해서 스토이키오메트리 수에 맞지 않게 저희가 니켈이 검출이 되게 어느 정도 나노 파티클을 검출이 되게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니켈이 검출된 게 파티클로 이렇게 보이게 되고 SYTN 이쪽은 이제 용량이 맞게 넣었더니 검출이 안 됐죠, 이게. 그래서 검출된 이놈과 이 두 개를 성능을 비교했더니 검출된 게 좀 더 낫다라는 거 결과를 잘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게 여기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래서 RGO가 첨가된 Reduced Graphene Oxide, 그러니까 첨가된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연료극을 개발을 하는 그런 과제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가운데 이 부분이 전해질이고 이 부분이 공기극이고
아래 전해질 아래 부분이 연료구 기능층 전기력 반응을 담당을 하고 그 밑에 있는 부분이 연료구 계질 반응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성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RGO를 탄소 적합 소재를 넣어서 우리가 성능을 높이자 라는 걸 하고 있고, 현재 지금 이 부분은 진행이 되고 있고 아직 결과까지 확실하게 나온 게 없어가지고 아마 다음 워크숍 때 여러분들 결과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전체적인 개념도는 자, 이런 개념도입니다. 이게. 아마도 이 회사 다른 회사와 연계해가지고 우리가 이 부분을 아마 개발을 하고 있고, 우리가 EV라든지 퓨얼셀 EV라든지 우리 CNG, LNG 차량까지 커버할 수 있는 수소 충전소 만드는 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우리가 구분해서 현재 우리는 1단계에 머물러 있고 과제가 좀 더 확장이 된다면 2단계, 3단계까지 아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질문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10분 정도 더 남아 있습니다. 제가 다 세워. 네. 예. 네네. 대표님 강의 잘 들었고요. 사실 상당히 관심 있는 파트인데 궁금한 게 지금 다시 아까 현재 넥스에서 PM 방식이나 네네. 그 방식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소형 부분에서는 기차든지 대형에서는 이제 연료를 가지고 그렇죠. 이런 알고 있는데 자동차, 승용차, 이제 승용차 이런 레벨에서 향후 전망이 좀 어떻게 될까 싶다. 지금 사실 숫자는 생각보다 그렇죠. 지금 많이 늘었다. 네. 하나 더 질문이요. 네. 그래가지고 그게 좀 교수님 강의해 주신 건 상당히 지금 현재의 연료셀 타입보다 위에 단계이잖아요. 실제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면 시기가 되면 이게 바뀔 수 있는지 그 로드맵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진짜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불과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 이 미국 행정부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됐거든요. 이게 전기차 가자, 수소차 가자 이게만 바뀌었는데 아직까지도 이 부분은 논란이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에너지라는 게 안보와 이런 경제, 자국 경제를 굉장히 치명적으로 이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떠나서 보면은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수소차는 최종적인 종착지는 수소차이고 전기차는 그 정도의 과도기적인 부분이다 라고 했었는데, 사실 너무 이게 전기차가 센세이션을 많이 일으키고 그리고 용량도 굉장히 늘어났고 그 전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전기차에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주행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룩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언제 이게 수차가 이게 되느냐 글쎄요. 아니 사실 수소차가 지금 생각보다 종종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수소 이제 생산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충전소가 지금 부족해서 그러지. 수소차는 계속해서 될 것 같고 아마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전기차와 수소차와의 분야는 공존하면서 분야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TFC는 사실 잘 모릅니다. 이게 저는 이제 SOFC 쪽을 하기 때문에 SOFC는 사실 건물용이라든지 제 목표는 분산 발전, 아파트 단위, 동 단위의 분산 발전을 통해서 그런 이 전기 배전에서 발생하는 손실 이런 것들을 다 없애고 각 마을마다 제가 소규모 발전소를 건설해서 분산 발전하는 게 그거를 타겟으로 얘기 하고 있습니다. 조금 마이크로한 질문인데 아까 중간중간에 사실 R&D 측면에서 많은 데이터를 보내주셨는데 실제
숫자에 코팅한다든가 예, 예. 뭐 그런 게 대량화 됐을 경우에도 이런 기준들이 뭐 적용하는 데가 좀 제약성 있을까요? 아니면 문제 없을까요? 사실상 저는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대량화가 이런 순간에 가격 측면이나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것이고, 사실 이 부분은 비금속도 아니고 우리가 이 수소 자동차를 생각할 때 PFC에 들어가는 라피온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백금 촉매 이걸 생각하면 사실 전 세계 백금 생산량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거든요 지금. 전 세계 이 수소차를 커버하기에는 그런데는 여기 하고 있는 뭐 코팅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기술도 아니고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습니까? 김 박사 질문 주시죠. 네. 갑자기 질문을 하라고 말씀하셔서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교수님, 네, 좋은 발표 감사드리고, 네, 에너지 관련해서 이제 사실 탄소 기술과 에너지의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탄소 중립과 그 탄소 기술을 이제 그 재료 관점에서 개발하는 건 약간 다른 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혹시 공통점이 혹시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려운 질문을 해주시면 현재 지금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탄소를 뭐 배출하지 하지 말자 이런 게 아니죠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발생하는 탄소를 가지고 추가로 만들지 말자. 이런 게 이제 탄소 중립에 관한 뭐 얘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CO2를 가지고 어떤 재료적 측면에서 한다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CO2를 가지고 뭐 광고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플라스틱도 만들고 한다는 거, 수소 CO2하고 뭐 수소하고 반응시켜가지고 하이드로카본을 만드는 뭐 그런 기술 같은 거. 글쎄요, 뭐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까지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고 교수님 발표 내용 들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소재도 의료용으로 여러 가지 좀 접근이 가능하겠다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제 이 고무에 대한 소재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고무 소재가 보시면은 매일 이거 쓰시죠? 고무줄을 이렇게 쓰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변형으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복원이 된다 하는 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재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기능을 구현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크게 두 파트예요. 이런 고무 같은 경우는 보통 탄소 같은 그런 소재로 보강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좀 이제 저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금방 말씀드린 이 엘라스티시티, 그러니까 탄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뭔가 좀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했던 몇 가지 사례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무 소재는 어떻게 보면은 BC 3.5세기니까 기원 전에 이미 이쪽 그 멕시코 연안에서 그런 기록들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누군가는 모르지만 우리 인류가 엄청나게 오래된 그런 시절에 그 고무나무에서 고무를 채취를 해서 그걸 가지고 뭐 이제 농부 폴대 같은 걸 만들어서 서로 이렇게 경쟁을 하는 그런 이제 기록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잘 알려진 것은 이제 콜럼버스라는 사람이 이제 우리 강 교수님이 그 유럽 책도 내셨지만은 거기에 해가지고 미국 신대륙을 이제 발견하면서 이제 기록상으로는 이제 이때
전달이 됐고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이제 뭐 유럽의 그 레인코트 같은 것에 이제 이용하거나 방수 소재,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신발, 고무 신발 이런 것들로 이제 사용이 되어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디어 타이어라고 있는 그 회사에는 이 사람이 설립한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구디어라는 사람이 이런 상태로 열을 가해도 다시 이제 되지 않는 열 경화성으로 만드는 그런 이제 과정을 가황, 그러니까 황을 가하면 열을 가하면 이런 상태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개발을 해서 이제 실제로 이제 타이어 형태로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이게 초기에 포드입니다. 이 사람이 포드를 이제 그 만든 포드라는 사람인데, 포드가 자동차를 맨 처음 만들어 가지고 제 1호 자가용 차가 이제 그 차인데, 여기에 요 고무 이제 공기가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뭘 썼냐면은 뭐 나무로 쓰거나 뭐 옛날 우리 마차 쇠 이렇게 휠에다가 둬가지고 하는 이런 걸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승차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떨어졌죠. 그런데 이렇게 공기가 오늘같이 공기가 들어가 있는 이걸 이제 만들면서 휠의 프레임도 바뀌고, 그 다음에 자동차의 이제 그 운송 수단도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엊그저께 보니까 GM에서 앞으로 한 40조를 투자를 해서 그 수소가 아니라 전기차에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자동차의 프레임도 옛날에 내연기관에서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전기 형태로 이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때 이제 대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이제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이렇게 두 번의 세계 전쟁을 했죠.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잘 모르지만은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이런 그 고무 소재를 되게 어디에서 만들었냐면은 동남아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동남아에 기지가 있는데, 이 동남아에 있는 기지를 예를 들면 1차 세계대전이 될 때는 영국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판권을. 그래서 영국이 독일한테 절대 이 고무를 팔지 않아가지고, 그러면 항공기도 못 뜨고 그러면 전쟁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이제 합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합성 기술이 이제 부타디엔이라는 고무를 이제 여기서 합성하게 되고요. 2차 대전 시기에는 일본이 이제 동남아를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오히려 미국이 이제 그 천연고무를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그 에크론 지역이라고 하는 데가 아까 구디어 타이어가 있는 회사가 있는 데인데, 그쪽 지역에서 예를 들면 국가에서 그 연합 이제 그 회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뭘 만들었냐면은 합성고무, 그러니까 천연고무를 대신할 수 있는 합성고무를 대량 생산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립된 대학이 에크론 대학입니다. 그리고 그 에크론 대학에서 이제 이런 형태로, 예를 지금 이제 우리 같으면은 NRF, 이제 미국 같으면 NSF, 그러니까 National Science Foundation이 이런 이제 형태로 만들어져서 성공했기 때문에 NSF가 여기에서 이제 시작이 됐어요. 에크론 대학 가보시면 거기에 NSF가 시작된 것이 있고, 지금도 에크론 대학의 교수들한테는 NSF의 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됐던 이제 그 역사가 여기서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요즘에 보시면 이제 오히려 그 환경 문제 때문에 이게 다시 이제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한번 구디어가 만든 가황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이게 잘 다시 원상태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태워서 뭐 열로 쓰거나 아니면은 랜드필, 그러니까 땅을 이렇게 이제 메꾸거나, 지금 인천공항 밑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랜드필을 하거나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쓰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뭐 근데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일라스티시티가 있는 그런 소재가 없기 때문에 이 소재를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드론 비행기 요즘에 나오던데, 드론 비행기처럼 떠가지고 가지 않는 이상, 즉
노면에서 뭔가 물체가 움직이는 이런 이제 상황이 있는 상황에서는 이 고무 소재는 절대 없어질 수가 없다. 그런 이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기차도 타이어가 필요하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우주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우주에서도 이제 어떤 실링을 하거나 우주 정거장에 두 개를 이렇게 붙일 때 이럴 때 실링을 할 때 그 세면 안 되죠. 이런 실링 할 때는 전부 다 이런 소재가 사용되기 때문에 우주 개발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죠.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종류도 꽤 많아요. 이렇게 천연고무부터 시작해가지고 합성고무 굉장히 많고 사용은 지금 타이어 쪽에 한 60% 70% 절대적이고요. 근데 물량이 얼마쯤 되냐면 타이어가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타이어 수가 1년에 약 60억 개쯤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가 지금 한 70억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하나씩 가질 수 있는 정도의 물량이 지금 생산이 되는데 곱하기 예를 들면 대형 트럭은 굉장히 무거워요. 한 50kg 이상 돼요. 근데 승용차 같은 경우는 한 뭐 20kg, 30kg 되잖아요. 그 곱하기 예를 들면 60억 이 정도 하게 되면 이 물량이라는 것이 단일 품종으로 어마어마한 그 양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 이슈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양면성이 있는 그런 이제 소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오늘 설명드릴 것은 이런 기존의 이런 것이 아니라 좀 뭔가 새로운 형태로 한번 최근에 이용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 타이어 같은 경우에 고무를 그냥 이렇게 원 소재를 쓰지 않고 보면 다 시커마죠. 그게 바로 이 카본 블랙이라는 카본 소재를 여기 러버에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만들면은 모듈러스가 올라가고 인장 강도가 올라가고 대부분의 물성이 올라가는데요. 그 물성이 올라가는 비율이 2배, 3배가 아니라 1000배, 10,000배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가격이 이게 훨씬 이거보다 싸요. 근데 가격이 싼 것을 집어넣어서 물성이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를 안 쓸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 카본 블랙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제 보강제로 이제 쓰고 있는데 이거 이제 쓰면 왜 이렇게 올라가는가, 왜 이렇게 올라가는가 하는 것을 그동안에 굉장히 그 러버 사이언스의 역사가 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래서 그렇다 저래서 그렇다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메커니즘을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걸 제가 자세하게 뭐 설명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 그거를 크게 분류를 해보면 크게 3가지. 첫 번째는 하이드로 다이나믹 이펙트라는 건데요. 요 왜 이게 하이드로냐, 물도 아닌데 하이드로냐, 아인슈타인이라는 분이 예를 들면 퓨어 리퀴드에다가 파티클을 집어넣게 되면은 그 파티클의 농도에 따라서 비스커시티가 이렇게 올라가더라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주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하이드로다이내믹 이퀘이션을 이제 아인슈타인 물론 처음에 논문에서 조금 개수가 틀리고 하긴 했지만은 그래 줬어요. 그런데 고무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비스코시티 대신에 이게 요 솔리드인 상태에서는 모듈러스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인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모듈러스를 이렇게 똑같이 요것만 바꿔가지고 요 식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고무보다 딱딱한 카본 블랙을 집어넣으면 당연히 모듈러스 올라가겠죠. 이런 이제 개념으로 쓴 거고요. 요 뒤에다가 더 텀을 붙여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또 많은 그런 이제 모델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폴리머 필러 인터랙션이라는 건데요. 이 카본 블랙 서페이스에 러버가 달라붙어요. 바운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결합 고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결합이 얼마나 단단한지 아무리 좋은 솔벤트로 끓여내도 이게 안 떨어져요. 그렇게 이제 타이트하게 붙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바운드 러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운드가 돼 있는 그 러버의 층은 그렇지 않은 층보다 훨씬 더 모듈서가 높기 때문에 보강이 된다. 이런 이제 이론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론이 되겠는데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필러 이펙트인데요. 여러분들이 여름에 가을에 포도를 많이 따먹고 나온 그 포도의 그 송이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모아놓으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이게 자기들끼리 서로 본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 카본 블랙 모양이 꼭 포도 송이 그 가지 모양으로 다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을 굉장히 많이 넣거든요. 많이 넣기 때문에 이 카본 블랙끼리의 본딩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이게 세요. 근데 요건 조금만 잡아다니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런 이제 세 가지로 보통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경우를 또 설명하려면 굉장히 긴 시간 필요한데 아무튼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이 푸카오리라는 이제 일본의 그 브리치스톤에 오래 계셨던 분인데요. 이분이 하나의 모델을 썼어요. 내가 해보니까 내가 이 제안한 이 모델을 가지고 지금까지 모든 그런 카본 블랙의 보강 그 영향을 다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학계에 이제 내놓으니까 이제 뭐 맞니 틀리니 이제 이렇게 논란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분이 얘기한 것 중에서 한 가지만 여기에서 이용을 하려고 이걸 가져왔습니다. 이분이 생각할 때는 이게 카본 블랙이고 여기에 바운드 러버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바운드 러버가 이 양반은 두 층으로 돼 있다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요 가까이 있는 것이 이제 SH 페이스라고 좀 작고요. GH 페이스라고 작고 그다음에 더 위에 있는 요게 이제 SH 페이스라는 건데 요게 하드하고 요게 더 소프트한 그런 모양으로 이제 돼 있어요. 이런 모양으로 돼 있을 때 이거를 이제 변형을 시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요 단단한 것은 그냥 붙어가지고 전혀 변형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붙어 있는 요게 마치 여기는 요 부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황 같은 것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황은 굉장히 큰데 저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황이 안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여기는 지금 다 노란색은 다 가황이 돼 있는데 여기는 가황이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플라스틱을 이렇게 잡아다니면은 실제로 그 속에서 볼륨이 커지게 되거든요. 그걸 우리가 보통 포화성 레이쇼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학생들 고분자 물성 시간에 이렇게 배웠을 텐데 그 이제 커지게 돼서 이렇게 보이드가 커져요. 그러니까 내가 바운드 러버가 많은 걸 알려면 이거를 잡아다니면서 볼륨이 커졌는가를 측정을 하면 바운드 러버가 맞네? 적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실제로 이 푸카오리가 데이터를 주고서 이제 설명을 이제 했어요.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조금 이용을 했습니다. 카본 이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카본은 우리가 독특하게 이 현성 궤도의 종류에 따라서 뭐 다이아몬드 같이 단단한 것도 될 수가 있고 뭐 sp2 그라파이트 플로린 CNT 이런 것들은 이제 나노 물질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카본 블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카본 블랙은 실제로 이런 그 그라파이트의 분절들이 서로 이렇게 뭉쳐져 있는 그런 형태로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카본 블랙이나 CNT나 다 똑같은 카본으로 되어 있는 그런 소재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카본 블랙을 집어넣고 인장을 당기면 이런 정도로 돼요. 근데 같은 양의 CNT를 집어넣고 당기면 항상 모듈러스가 이렇게 높고 인장 강도도 높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CNT가 뭐죠? 나노 입자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맨 처음에 야 그러면 바운드 러버 함량이 좀 많아졌을 거다 한번 재봐라 작성을 한번 시켜서 재봤더니 바운드 러버 함량이 필러 종류에 따라서 이게 카본 블랙이 더 많고 CNT가 더 낮게 나오더라고요. 물성은 더 높은데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기 위해서 볼륨 익스펜션 아까 푸카오리가 제시한 것처럼 그걸 재봤더니도 마찬가지로 카본 블랙이 높더란 얘기죠. 그래서
이 인장 강도가 올라가는 것이 왜 그럴까? CNT 그러면 기존의 카본 블랙의 보강 메커니즘에 의하면은 바운드 러버가 많아져서 이렇게 올라갈 텐데 여기는 완전히 이제 그 거꾸로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CNT가 보강되는 이 현상을 카본 블랙의 바운드 러버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낸 그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이제 가설인데요. 이 CNT하고 이 러버 사이에 아마 그 인터랙션이 좀 적을 거다. 그러면 좀 슬리핑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CNT는 단단하고 이건 러버는 소프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누르게 되면 여기 이렇게 밀려갔다가 아니면 다시 이제 제거를 시키게 되면 이렇게 복원이 되지 않을까. 슬리핑이 일어나는 걸로.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가설을 우리가 실제 뭐 에비던스가 없잖아요. 이게 그냥 가설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SEM을 이용해서 저희가 요게 이제 그 CNT가 들어가 있는 그 고무를 갖다가 액체 질소에다 넣고 이렇게 파괴를 시킨 면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제 이 SM 홀더인데 SM 홀더에다가 익스텐션을 해가지고 눌러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인장이 가야 됐죠. 요게 인장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두께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는 컴프레션이 작용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고서 이제 쌤으로 봤어요. 맨 처음에 봤더니 뭐 거의 뭐 이 CNT가 끌어져 있는 이런 이제 것들이 균일하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레셔를 가해서 봤더니 엄청나게 많은 CNT가 표면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레스티시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프레셔를 제거하면 어떻게 될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FESM에서 빼가지고 풀어서 다시 딱 넣으니까 15분 우리 학생이 걸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15분 뒤에 관찰을 해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이 다시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한 24시간 더 이렇게 하니까 원상복귀 됐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그 CNT의 슬리핑 하는 그런 그 메커니즘이 이제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걸 학회에 이제 페이퍼로 냈더니 제가 미국에 세바티카를 했을 때 환경단체에 전화가 왔어요. 이 논문을 보고. 야, 그러면은 앞으로 CNT가 타이어를 넣어가지고 만들면 타이어가 이제 그 달리면서 닳아지면 그 마모 그 데브리스 속에 이 CNT가 이렇게 빠져나올 텐데 그러면 이게 인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냐.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많은 그런 얘기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한 이슈. 나 그렇게 관심 있는지는 몰랐지만 어쨌든 그런 이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카본 블랙은 어떨까 이렇게 봤더니 카본 블랙은 이제 전혀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요. 그러면은 이걸 차라리 이 CNT 서페이스를 갖다가 적절하게 케미컬 본딩을 써가지고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케미컬 본딩을 시켰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경우에는 처음에는 마찬가지지만 프레셔를 가해도 별로 그렇게 나오지를 않고 뭐 이제 그런 이제 결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CNT가 서페이스 트리트먼트 없이 그냥 들어가서 보강 효과는 나타나요. 근데 이게 카본 블랙의 그 보강 메커니즘으로 설명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유리 섬유 강화 에폭시 같은 경우는 유리 섬유 자체가 굉장히 이 에스펙트 레이쇼가 긴 파이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로드를 그것들이 이제 이렇게 베어링을 하면서 증가하는 그런 이제 형태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엘라스티시티가 지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 엘라스티시티의 원인이 뭘까?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여러분들 스파게티처럼 고무의 사슬이 이제 이런 모양으로 돼 있다는 거죠. 돼 있어서 이런 모양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모양으로
돼 있어요. 이런 모양으로 돼 있어서 요게 이런 상태로 자연스럽게 있을 때 가질 수 있는 그 체인의 컨포메이션의 차이도 굉장히 많은데 이걸 만약에 이렇게 잡아다녀서 이렇게 놓으면 이게 일자라고 그러면 일자 한 가지밖에 체인의 형태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요게 이렇게 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일라스티시티의 근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일라스티시티가 다른 걸 가지고 실제로 제품을 만들면 이런 제품은 굉장히 잘 안 튀죠. 이런 것은 굉장히 잘 튀죠. 이런 것은 더 안 튀어요. 그러면 만약 여러분들이 자동차에 이런 걸로 타이어를 만들면 에너지 세이빙을 더 많이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에너지 세이빙이 에너지 효율이 별로 안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비관한 예지만 이 일라스티시티 때문에 굉장히 다른 그런 이제 제품의 성능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아마 많은 학생들이 그 고분자 물성 시간에 비스코엘라스티시티에 대한 컨셉을 설명을 할 때 이런 얘기도 제가 이제 여러 번 설명을 드린 것으로 이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이걸 이용하는 것이 뭐냐면 일렉트로액티브 폴리머라는 건데요. 여기 이제 이런 그 머티리얼이 있는데 여기 전기적인 신호를 가하면 이게 미케니컬 워크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액추에이터죠. 선풍기처럼. 근데 이걸 거꾸로 하면 이제 제너레이터나 이제 센서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근데 이게 EAP가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우리 이승희 교수님 잘 하시는 나노 튜브, 뭐 이제 젤, 우리 이제 강규승 교수님 하시는 젤, 뭐 많이 있고 또 IPMC 같은 그런 이제 메탈 컴포짓도 있고요. 저는 오늘 이제 설명드릴 것이 뭐냐면 다이일렉트릭 일레스토머라는 거죠. 이게 고무라는 쉽게 얘기하면 이걸 이용해서 액추에이션을 시키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이직 컨셉은 아주 간단한데요. 이게 러버 시트 위에 이렇게 전극을 바르고 여기에 그 전기장을 가하게 되면 이 전기장이 이제 이런 맥스웰 스트레스를 유도하게 되고요. 그 맥스웰 스트레스가 그 물질을 컴프레시브 모듈러스를 극복하게 되면은 이렇게 컬랩스가 일어나게 되고 펴지게 됩니다. 또 이걸 전기장을 이제 제거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죠. 왜냐하면 일라스티시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지금 소리가 지금 됐죠? 소리가 지금 안 나는 것 같은데 지금 전기장을 끄면 다시 복원이 되죠. 뭐 이런 이제 현상이 이제 이 사람들에 의해서 2000년대에 보고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된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용하게 되면 뭐 이같이 웜라이크한 움직임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버터플라이 같은 움직임을 만든다든가 심지어는 선풍기처럼 이렇게 돌려요. 회전을 시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이런 데코레이션 뭐 새가 움직이는 이런 모양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뭔가 이제 그 움직임을 갖다가 동적 움직임을 조절하는 이런 경우까지 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 그럼 이거 뭘 한번 해볼까 하고 고민한 것이 뭐였냐면은 브레일이라고 해서 점자입니다. 점자. 이걸 우리가 점자로 이용하자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점자를 이용하기 위해서 버블 액추에이터 이런 형태의 버블 액추에이터를 만드는데 간단하죠. 여기 속에 공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풍선처럼 이제 압력이 가해져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이제 바깥쪽 안쪽에 일렉트로드를 바르고 전기장을 가해주면 이게 얇아지면서 더 커졌다 내렸다 이렇게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액추에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액추에이터를 이 점자 요 밑에다가 다 심어놓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레터 O라는 걸 표현하려고 그러면 1번, 3번, 5번이 올라가 있는 상태가 점자로서 이제 형태라고 그래요. 그러면 요걸 우리가 지금은 이제 굉장히 뭐 어글리하게 만들어놨지만 이거를 굉장히 정밀하게 만들게 되면 이제 실제로 컴퓨터에서 내가 타자를 치면
점자 명인들이 이제 그 직접적으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이제 생각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 저 석박사 대원생들이 한 게 아니라 요 인근에 있는 그 여고 있죠. 이때 당시에 Y셋이라고 그래서 교육부에서 여성 과학자를 이제 양성한다고 그래가지고 Y셋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했는데 저희 실험실에 여자 대학원생이 지도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지도 교수가 되고 그 다음에 여고의 그 기술 담당 선생님이 이제 여고생들 지도해가지고 한 팀을 만들어서 저희 이제 실험실에 와서 했는데 그때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교육부 장관상을 저희들이 이제 수상한 그런 이제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을 더 뭐 활용하면 어디 쓰겠냐.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조리개를 이제 조절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거는 우리가 그 지금 고인이 되신 홍앤낸 교수님하고 같이 아이디어를 공유해서 이제 논문을 썼던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아이디어를 낸 것은 액체 상태에 이제 렌즈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거예요. 리퀴드 렌즈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그 액추에이터에다가 이렇게 홀을 뚫고 여기에 이제 액체를 넣게 되면은 요게 작동을 하게 되면 요게 커베이처가 달라지면서 그 포컬 랭스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상태를 이제 가지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홍앤낸 교수하고 같이 일을 했던 내용인데 요 논문이 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사이테이션을 하는 그런 논문으로 이제 알려져 저희들이 처음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이제 이용을 하면 이게 고무층을 굉장히 얇게 만들고 홀을 굉장히 작게 하면 굉장히 미니에이처, 굉장히 작은 그런 렌즈를 구현할 수 있겠다 하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죠. 그다음 이걸 이제 거꾸로 이용하는 건데요. 그걸 우리가 제너레이터 형태로 이제 만들어 보자 하는 건데 이 제너레이터의 아이디어는 이렇게 이제 외부의 어떤 미케니컬 웍을 주어서 이렇게 캐파시티가 좀 큰 상태로 만든 다음에 일부 이제 바이어스 볼테이지를 가해서 하전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놓게 되면 이게 이제 캐파시티가 낮아지면서 이쪽으로 이제 저장을 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론적으로 이 이제 그 페럴린 이라는 분이 이제 주어진 것은 이런 에너지들이 이제 일렉트리컬 볼테이지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이론으로 제시가 됐고요. 그것은 이제 물론 여기 바이어스 볼테이지에 따라서 한 20% 정도 이제 그 볼테이지를 우리가 하베스팅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우리가 한번 좀 이용하자 해서 실제로 이렇게 굉장히 간단한 형태의 이런 도넛 형태의 그런 이제 그 저기를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구동을 했으면 우리 학생이 물론 여기 지금 잡아당기고 있는데요. 여기 잡아당기면서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볼테이지가 이제 발생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왜 이 일을 저희들이 했냐면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다에 가면 무한한 양의 sea wave 그러니까 파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컨셉을 이렇게 이제 이용을 하게 되면 이제 이걸로 바다에서 무한한 그런 이제 파력에 의한 에너지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취지에서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제 모든 그 액추에이션이나 제너레이터나 굉장히 대변형이 이제 필요한 건데요. 이 대변형을 하려다 보면은 이게 전극 자체가 대변형으로 늘어나야 될 텐데 그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실버 그리스나 카본 그리스나 이런 이제 것들이 적당히 사용될 수 있는데 이걸 너무 많이 잡아다니면 이렇게 표면에 크랙이 생겨가지고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스트레쳐블 일렉트로드 중에서 라지 데포메이션에 필요한 전극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좀 특히 이제 그 스트레쳐블 일렉트로드
뭐 이제 뭐 폴더 폰이나 뭐 스트레쳐블 뭐 이제 롤러 폰이나 뭐 이런 것 디스플레이들이 이제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맨 먼저 그 가장 현실에 가깝게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 저 로저스 그룹이라고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일리노이스의 로저스 그룹이 이제 이렇게 이제 회로의 이런 이제 전도성 물질을 이렇게 약간 이제 구불려서 저게 펴질 수 있는 정도까지 이제 하는 그런 방식이 이제 컨덕티브 패턴을 이용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부는 이제 러버 속에 컨덕팅 물질을 이제 컴포짓으로 만드는 그런 방식이 있겠고, 그 다음에 코팅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주목한 것은 이렇게 주름 같은 표면을 만들어서 그 주름이 펴질 때까지는 우리가 쓸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이제 타겟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 주름을 우리가 더블 네트워크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더블 네트워크를 이제 이렇게 잘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 이제 그런 전도성 물질을 얹어서 이건 CNT를 이제 올려놓은 것인데요. 이런 걸 얹어가지고 실제 측정을 해보면 약 100%까지는 10의 한 2승 정도의 그 컨덕티비티를 구현하고, 특히 이제 이런 경우에 그 이제 뭐 층간 이제 박리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걸 이용해서 퍼티그 실험을 해보면 뭐 이때까지 전혀 뭐 10만 번, 10,000번 이상 갔을 때까지 별 뭐 이제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전도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요 위에 저희들이 전기 방사를 이용해 가지고 구리 나노 와이어를 얹었더니 실제로 10의 한 4승 정도의 전도성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여기다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멜로디 키트를 이용해서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멜로디 키 소리가 나는데 지금 이게 제기가 안 되네요. 이렇게 느려도 요 불이 잘 켜져서 전도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EMI 쉴딩에 대한 그 일을 했는데, 이 EMI 쉴딩은 이제 우리가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이런 이제 레디에이션을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이걸 이제 뭐 이제 막아야 될 그런 필요가 있게 되는데, 이제 저희가 최근에 TPU라는 것하고 CNT를 이용해서 다양한 형태의 이제 CNT를 이제 가지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일을 해서 스트레쳐블 한 것을 이제 만들었는데 실제로 소리가 지금 안 나네요. 그래서 이제 각 종류별로 잡아다니면서 요건 지금 한 107%에서 그냥 끊어졌네요. 여기는 이제 조금 더 오래 가고 또 이런 경우는 조금 더 오래 가는 그런 이제 비디오인데, 그래서 이 스트레쳐빌리티가 상당히 향상된 그런 이제 요건 144%, 여기 한 뭐 300% 정도 견디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이게 너무 기네요. 네, 321%. 그래서 이런 이제 스트레쳐빌리티도 우리가 구현을 하고, 그 다음에 EMI 쉴딩 이펙티브니스도 우리가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 요게 이제 실제로 이제 지금 음악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여기가 음악이 안 나와서 여기를 이제 요게 우리 재료인데, 손으로 막으면 음악이 절대 가려지지 않죠. 근데 요걸로 막으면 이제 그게 구현이 된다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대부분의 이런 그 전자기기들이 굉장히 이제 밀집하게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열을 빨리 바깥으로 방출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열 전도성도 이제 상당히 향상시킨 그런 이제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최근에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요즘 이제 이런 걸 이용해서 각종 이제 센서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고명환 교수님 말씀드린 것 중에 혹시 이런 이제 인체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연구 과제의 가장 이제 핵심
하던 우리 이제 저 서부장 이 이제 혁신 랩 이 강길선 이제 이 센터장님의 적극적인 이 지원 때문에 이런 연구가 진행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세요. 제가 예. 아 저렇게 잘 들었습니다. 액추에이터 쪽에서 이제 그냥 어떤 생각이 결국은 이 어떤 무브먼트를 만들어내는 건데요. 그러니까 전기를 가해서 어떤 효율 이런 게 또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다른 물성으로도 이제 뭐 이렇게 어떤 무브먼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요걸로 하면은 훨씬 적은 전기양으로 훨씬 큰 무브먼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가요? 효율이 네, 아주 가장 그 부분이 이제 이쪽 그 러버를 이용한 액추에이터에서 이제 아까 뭐이죠 그 죽음의 계곡 네. 브레이크트루 테크놀로지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저걸 구현하려고 그러면 이제 이게 전류는 굉장히 낮은 상태, 전류가 통해버리면 안 되니까 전류는 낮은 상태고 대신에 고압이 걸려 있어야 아까 좀 맥스웰 스트레스가 더 높아지고 이게 그 고물을 갖다가 이 이제 플랩차는 이제 그걸 능가해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보통 드라이빙 볼테이지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처음에 이게 소개될 때 드라이빙 볼테이지가 1kV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인체에다가 이제 예를 들면 저걸 가지고 인공 그 심장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구동을 했거든요. 근데 과연 이거를 그 높은 볼테이지 그런 위험을 쓰고 할 수 있냐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 볼테이지 구동 볼테이지를 이제 낮추는 노력하고 머티리얼하고 그 장치에서도 그렇게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우리 배터리 그냥 그 쓰는 그런 정도를 가지고 그거를 이제 튀겨서 순간적으로 이제 그렇게 만드는 것까지 지금 포인트되고 이쪽에서 그러니까 누가 구동 볼테이지를 가장 낮추느냐 하는 그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때는 막 우리 그 아크릴 아마이드 겔 갖다가 세 개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이렇게 전력 가해가지고 계란 하나 들은 것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우리 좀 센세이션을 했었거든요. 뭐 아티피셜 핑거 만든다, 아티피셜 머슬 만든다 그러는데 그 최근에는 그게 얼마까지 그게 진화가 됐나? 지금 그러니까 그게 아까 처음에 소개드린 것처럼 우주에서 네. 예를 들면 뭐 암석을 이렇게 듣는다든가 이런 용도로 뭐 태양광을 이용하는 어쨌든 뭐 전기가 있어야 되니까 거기에 그렇게 하려고 이제 해서 이제 그렇게 한 건데 요거는 꽤 높은 힘으로 이제 그런 거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그 굉장히 자극력이 드는 것은 아마도 IPMC 그러니까 아이오닉 폴리머 메탈 컴포짓 그 경우가 되게 그거는 고동 볼트가 굉장히 낮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힘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요거는 힘은 좋은데 고동 볼테이지가 좀 높다는 그런 이제 한계점이 있었죠. 네. 지금 저 드라이빙 볼테이지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그 고압이 항상 걸려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고압 외에 다른 조건 없습니까? 예를 들어 자기장이라든지 뭐. 그것은 누가 글쎄요 그런 건 제가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아마 다른 어떤 에너지원을 줘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볼테이지를. 예를 들면 뭐 저희들이 그 골다공증이나 이럴 때 접할 때 사실 지금은 현재 그 주사요법이라든지 네. 다른 침습적인 방법으로 많이 하는데 최근에 나온 비침습적인 방법 중에 이제 자기장 이용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 다른 또 지금 말씀하시는 저 러버 말고 다른 부분은 네. 재료를 쓰이고 있거든요. 그거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예. 도시락이 왔기 때문에 예. 이제 우리가 중요한 사진